자, 3학년 독서 온라인 수업 4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작품은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지난 시간에 먼저 한용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작품에 대한 복습 영상은 이번 강의부터는 따로 빼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한용운의 수의 비밀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요 강의만 이제 그 진도에 포함을 시키고 복습 영상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한 번 더 볼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은 26년도에 발표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도 같은 시집에 수록이 되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과 시를 해석하기 전에 스스로 이 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고 표현적 특징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시정지 해놓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를 이 해석하는 방법에 맞춰서 일단 화자 찾고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감정을 보이고 있는가 쭉 찾아본 다음에 이걸 종합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주제 한번 찾아보고 플러스 읽는 과정에서 표현적인 특징들은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일시정지하고 필기하면서 한번 공부해봤을 걸로 믿고 바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년.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자, 일단 나라고 하는 사람이 화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화자는 아마도 복합적인 정보는 없지만 여자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옷을 짓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줄 옷을 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시가 1920년대에 쓴 시인데 옷을 짓는다는 게 남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시 나머지를 읽고 해석을 막 꼼꼼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옷을 짓는다는 건 어떤 행동이라는 거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큰 사랑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사랑이나 아주 큰 정성이 없다면 옷을 만드는 것은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옷을 직접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만 해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이 할아버지한테 줄 옷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 복잡한 옷은 아니고 승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색깔로 간략하게 펑퍼짐하게 만드는 그런 옷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무슨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이걸 입었을 때 사이즈가 맞을까 편할까 이런 걸 고려하면서 옷을 짓는 모습은 그냥 언뜻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사랑과 정성이 종합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심의라는 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양반들이 주로 입던 양반 남성의 겉옷이라고 볼 수 있고 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펼치면 이렇게 되고 입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옷들인데 자리옷도 마찬가지고 이런 옷들을 지었습니다. 거진 옷의 겉부분은 다 지은 거라는 얘기예요. 다 지었는데 하나 짓지 아니한 것이 있죠. 중요한 건데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아주 일부분이죠. 심의도 지었고 도포도 짓고 자료도 다 지었는데 다 만들어 놨는데 나머지 하나 딱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하나만 남겨놨다. 그러면 왜 이 사소한 것 하나를 남겨놓았을까? 이런 의문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의문이 뒤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는가,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안에 내 어떤 감정이나 태도가 숨어 있는가, 요거를 알아가는 것이 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당신을 위해 지은 옷에 딸려있는 그 주머니죠. 그 주머니에 내 손때가 많이 묻어있대요. 손때는 어떤 물건을 많이 만졌을 때 묻어나는 그 기름때 같은 걸 의미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손때가 많이 묻었냐?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왜냐면 내가 술을 짓다가 놔두고, 짓다가 놔두고 그랬기 때문이래요. 나는 왜 술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짓다 말다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말했던 왜에 해당하는 거죠. 왜 내가 술을 짓다가 놔두고 해서 손때가 묻게 만들어 놨는지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그런 줄로 안돼요. 근데 그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대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시 2의 핵심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게 지금 제목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수의 비밀인데 이 제목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이미 시를 읽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서 수라는 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수는 이 동일한 음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한자를 알고 있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아무도 이 한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됐죠. 이 수라는 거는 십자수 할 때 그 수구나, 뭐 옷에다가 오색 형형색색의 뭐 수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구나 라는 것을 대강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수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게 시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 비밀이 주제의식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비밀은 어디 나와 있냐? 여태까지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나와 있겠죠. 뒤를 쭉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소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고 또 길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일단은 나는 어떤 때 술을 놓냐면은 마음이 아플 때 술을 놓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그렇게 해서 술을 놓다 보면은 내 마음이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대요. 바늘에 술을 끼워가지고 막 술을 놓는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거기로 막 딸려 들어가는 것 같대. 그러다가 보면은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대요. 맑은 노래. 노래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맑은이라는 말이 이미 써 있잖아요. 뭔가 긍정적인 것이겠죠. 긍정적인 것이 그 주머니로부터 나와서 내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아프고 쓰릴 때 술을 놓습니다. 그럴 때 술을 놓는데 이 술을 놓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맑아져요. 맑은 노래가 내 마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수라는 게 어떤 가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냐? 나에게 마음의 위로나 위안 이런 것들을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 놓기는 나에게 있어서 위로나 위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아직은 이 세상에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대. 이 주머니는 옷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옷. 이 옷은 당신을 위한 거였죠. 당신에게 주어야 될 이 옷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넣을 만한 보물을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당신만큼 가치 있는 보물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시에 있어서 이해의 핵심이겠죠. 딱 봐도 그냥 문장 자체를 봤을 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좀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게?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죠.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언뜻 봤을 때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객관적인 행동만 먼저 봐야 돼요.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술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짓지 않고 있는 거죠. 뭘 안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옷을 완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왜 옷을 완성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짓고 싶어서 그래요. 짓고 싶어서. 이 짓고 싶어서라는 말을 조금 더 펼쳐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짓는 행동을 옷을 짓는다는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왜 이 옷 찢기의 행동을 지속하고 싶으냐? 그 이유는 앞에서 나온 문장을 통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보통 술을 놓는데 술을 놓다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했어요. 맑은 노래가 그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술 놓기는 나에게 위로나 위안의 행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속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술을 놓고 있으면 어떤 마음 아픈 상황, 마음이 쓰린 상황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 아프고 쓰린 상황이라는 거는 이렇게까지 시를 쭉 읽다 보면은 대충 무슨 상황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짓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쓰려. 이 상황은 당연히 당신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을 잠시나마 잊고 나에게 맑은 노래를 가져다주는 위로나 위안의 시간이 바로 수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끝내고 싶지 않은 거겠죠. 끝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짓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언뜻 문면에서만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는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서 생각을 좀 발전시켜 본다면은 내가 계속 옷 찢기 행위를 지속하고 싶어서 이 완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나아가 보면은 결국에 이 옷을 완성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마주할 상황이 뭐냐, 여기까지 좀 확장시켜 볼 수 있겠죠? 내가 옷을 완성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당신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옷을 건네야겠죠. 건네야겠는데 지금 당신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넬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건네지 못한다면 결국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 옷을 지어봤자 이걸 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여실히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즉 님의 부재 상황을 더 강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옷을 완성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을 완성하고 있지 않은 거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결국에 내가 처음부터 쭉 얘기한 이 술을 지으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술을 완성하지 않고 있는데 숨겨진 그 이유, 그 비밀, 남들은 모르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내가 님의 부재 상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 님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이 수직기를 통해서 계속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얻고 싶다라는 것이 그 비밀의 정체였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좀 종합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감정, 태도를 다 종합했을 때 주제를 한번 산출을 해보자면은 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님에 대한 사랑이 내 이 마음의 정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님이 없어서 느끼는 슬픔이 시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님의 옷을 짓는 것이 나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인데 그걸 내가 영원히 지속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님에 대한 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뭐 이걸 주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냥 사랑이 주제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습니다. 님에 대한 사랑이 이 시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용운 시에서 언제나 나오는 부분들이죠. 여성화자를 채택을 해가지고 좀 연약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플러스 경어체라는 건 존댓말인데 여기 씁니다, 입니다 이런 거에서 보면은 빕니다, 씁니다 이런 문법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뭐 하십시오체라고 하죠. 이런 그 존댓말, 경어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한용운 시에서 같이 나오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절대자에 비해서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구도의 행위, 절대자를 추구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껴버린 본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 거죠. 여성화자를 기용하고 경어체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 자, 본인이 승려라는 점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밑에 있는 것이 핵심인데 표현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설법이었지, 역설법.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가 옷을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짓고 싶으면 져야지. 뭔 소리야. 짓고 싶은데 다 짓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옷을 짓지 않는 이유는 짓고 싶어서이다. 이런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내가 이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설법의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역설법이라는 게 뭐 뜻이냐면 힘주어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힘주어 말한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한다는 뜻인데 이게 문학에서는 언제나 언뜻 봤을 때 모순적인 말이나 상황,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어떤 메시지가 강조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표현을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다소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문제 푸는 걸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설마 이 문제를 안 풀고 지금 이 강의를 그냥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먼저 풀어보고 나서 설명 들으세요. 자, 기억은 맑은 노래고 뭐 니은도 나 작품에 있는 맑은 노래입니다. 공통점은 몇 번일까요? 5번이죠, 5번.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에서는 내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님을 기다리면서, 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 머릿속에 들리는 그 노래가 이 맑은 노래였는데, 뭐 맑다, 뭐 곱다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이게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나는 뭐 방금 봤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내가 술을 놓다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는 걸 잊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현실. 여기서 부정적 현실이라는 거는 님의 부재이죠. 부재. 이 부재의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노래가 들린다. 이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B는 아직 주머니는 찢기 싫어서 찢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이구나. 아직이 아니고, 이 작은 주머니는 찢기 싫어서 찢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찢고 싶어서 다 찢지 않는 것입니다. 주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역설적 표현이었죠. 답은 5번이죠. 5번. B는 A와 달리 모순된 태도를 통해, 모순된 태도라는 게 뭐냐? 모순된 태도다. 이거는 보통 하고 싶거나 해야 되는 행동을 반대로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태도죠. 나는 지금 옷을 찢고 싶은데 겉으로 진짜 드러나는 행동은 옷을 찢지 않고 있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모순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태도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시의 주제가 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님은 이제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님의 부재 상황을 이 옷의 완성을 통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다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님의 부재라고 하는 이 현실과 내가 님과 사랑을 나누고 님에게 이 옷을 전해가지고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이 소망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내용은 첫 시간에 꼼꼼하게 뜯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김소월과 한용운 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보기는 4번이죠. 4번. 가에서 님의 노래가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다는 것, 나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을 찾지 못한 것은 떠나간 이미 돌아오지 못한 슬플 미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했는데, 떠나간 이미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특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나에서 성립이 안 되죠. 왜냐, 이 보기에서 설명했다시피, 또 그리고 우리가 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살펴봤다시피 한용운은 언제나 님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옷을 다 짓지 않는 행동 자체가 님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다 완성해 버린 다음에 포장지에 다 싸가지고 갖고 있다가 어디에다가 묻어버려. 뭐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줘버려.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님이 부재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게 되겠죠. 근데 옷을 짓는 행동을 끝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이걸 아무리 짓고 싶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언젠가 님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의지나 희망이 아직 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게 한용운 시의 특징이니까 사실은 뭐 나 시를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았더라도 보기만 정확하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